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2권의 뒷부분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2권의 뒷부분 내용은 크게 3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녀와 최치수를 둘러싼 사건이 이번 분량에서 어떻게든 마무리됩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인물에서 인물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금 현재 2권의 뒷부분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을 거쳐가고 있는지를 인물들을 통해 같이 따라가 볼 건데요. 김훈장과 문희원의 대사를 통해 만민공동회를 만나게 될 텐데, 이 만민공동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동진을 통해 그 당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에 관여하게 되는지, 그것을 생생한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 분량에서 주목하는 인물들입니다. 문학작품은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와는 다른 역사적인 시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체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느끼는 그런 같은 인물로 그 시대를 분석하고 시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인물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고민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귀녀와 최치수의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녀와 최치수 사건은 이번 2권 분량에서 마무리가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죠. 하나의 사건이 시작될 때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고 거기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면서 또 다른 형태로 방사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양상을 보이죠. 이 귀녀와 최치수 이야기도 토지 전체 이야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 2권이지만 이걸 비롯해서 다른 사건의 여러 양상들을 남기고 마무리가 돼요. 그것을 이 3편 종말과 발화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녀와 최치수 사건을 읽으실 때는 이것이 종말의 어떤 양상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가 남겨져 있다고 봤을 때 그것들의 흔적을 읽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작을 강포수로부터 출발해 볼까요? 강포수는 20장 이지러진 날에서 귀녀에게 향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강렬하게 느끼죠. 그리고 귀녀가 밤마다 나가는 것을 알아채고 나서 뒤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강포수는 귀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하고 살자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귀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강포수가 끝까지 따라가니까 귀녀는 계산합니다. 어차피 아이를 갖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강포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강포수와 맺는 관계를 통해 칠성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인지 귀녀는 전혀 의미를 계속 해석하려고 하진 않아요. 강포수는 이 귀녀와의 관계를 통해 더 분명하게 자신이 귀녀를 원한다는 것을 알죠. 자, 이것은 다음 부분 수동이 사건으로 넘어가게 돼요. 3장 살려주십시오 라는 부분에서 다시 최치수와 수동이와 강포수가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산에서 강포수가 예전처럼 사냥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녀에게 마음이 향해 있고 최치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강포수가 최치수에게 귀녀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동참했던 이 일에 대한 품삯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귀녀와 같이 사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최치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즉시 대답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전혀 내색을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강포수가 마음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냥을 나간 길에 멧돼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한 번도 강포수가 해보지 않았던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잘못 총을 쏜 건데 그것을 선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맞은 그 총에 놀란 이 멧돼지가 수동이를 습격하고 수동이가 거의 반죽음 상태로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 수동이를 데리고 이 일행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강포수는 자기에게 치명적인 그 명포수로서의 그 자존감을 훼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최치수에게 했던 말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최치수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거든요. 다행히 수동이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최치수가 귀녀에게 하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6장 살해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최치수는 귀녀의 욕망을 알고 있잖아요. 귀녀가 바랬던 소원을 최치수가 몰래 봤단 말이에요. 애를 베게 해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최치수가 귀녀에게 애를 뱄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귀녀가 실제로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귀녀가 놀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최치수가 강포수에게 가서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귀녀는 싫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귀녀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가 강렬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당장 최치수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치수가 윤씨 부인에게 귀녀를 강포수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여태까지 꾸려왔던 사건의 이야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로 바로 평산을 만나서 최치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김평산은 귀녀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편안한 상태에서 최치수의 재산을 한몫 단다시 챙기려고 했던 욕망이었을 뿐이지 최치수를 죽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오고 보니까 이제 이것 말고는 물러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건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인데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따라갔던 거죠. 허황된 꿈을 따라갔다는 걸 우리 독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평산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실제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또 출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앞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출례는요, 동학농민혁명 중에 자식을 잃은 어미입니다. 그 충격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을 계속 떠돌던 인물인데 이 집에 자기 자식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춥겠다 하고 불을 막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치수의 범행 장면이 다 불에 타버려요. 나중에 김서방이 최치수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윤씨 부인이 범인을 찾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뒤에 봉순내와의 이야기 안에 최치수의 범행을 진행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어디가 이어지게 되냐면 하만댁으로 가면서 마무리가 돼요. 자, 하만댁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김평산의 양반의 계급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무너진 거죠. 김평산이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면 이 하만댁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댁이 자살하고, 그리고 아들들 둘이 남게 됩니다. 거복이와 한복이의 삶의 형태를 이후에 우리가 따라가게 될 건데요. 이 둘이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살펴볼 거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부터 기억하시면서 3권 읽기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시대적 배경을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이권의 뒷부분에선 2장 늙은 보수파와 개화파, 김훈장과 문희원의 대화를 통해 이 시기에 있었던 만민공동회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만민공동회는 1898년에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3차례나 개최됐던 공론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안에 근대적인 활동에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제국주의와 근대화가 들어왔다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죠. 물론 우리 안에만 100%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외부의 자극과 안의 주체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어떤 흐름에 따라 그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변형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자, 이것은 근대적 공론장의 원형으로 평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훈장과 문희원이 나누는 대사 안에 만민공동회라던가 관민공동회라던가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지배계층에 의한 공론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보시면 말로는 고관대작에서부터 안여자 100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시국을 논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공론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서재필이란 사람이 돌아와서 만든 독립협회라는 게 있지 않소? 그 단체에서 빼앗은 일인 모양인데 이게 또 기승을 부린다면 장차 왕실이 위태로울 것인즉 게다가 상감께서는 개화당을 싫어하시는 터이라 그 외에 참의 대신 조병식이 보부상들을 긁어모아서 만든 황국협회, 그 단체에서 무리를 풀어서 만민공동회를 쳐부수려고 습격했다는 소식이요. 자,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정치운동이 새롭게 있었고 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황국협회라고 하는 보수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걸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정리된 형태로 만나는 것과 문학작품에서 살아있는 인물을 통해서 만나는 역사적 사건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화석화되어 있던 사건을 인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시대적 배경으로 어떻게 지식인이 대응하는가를 이동진을 통해서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수를 방문한 이동진에게 최치수가 떠나는 건지 묻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무얼 할 건지 묻습니다. 그때 이동진이 서울로 갔다가 만날 사람들 만나보고 할 일도 있어서 좀 머물다가 국경을 넘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이동진은 앞으로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될 거라는 암시를 독자들에게 주는데요. 이 만주 연해주 일대의 특징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에 일본으로부터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려지거든요. 그곳에서 이동진이 구시대적인 자신의 신분에 대한 그 인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다른 계층들과 독립운동을 해나갔는지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최치수와 이동진의 대화를 통해 나라에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동진과 연관된 선비계급이 움직이는 것이 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동진이 오히려 민중들이 더 부러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진과 최치수가 말하는 이 민중들 그리고 백성들의 다양한 욕망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월선내와 윤씨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월선내를 보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그런 사회적 위치인 무당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에서 어떤 코드나 기호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천대의 위치에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나의 어떤 천성, 그리고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를 살게 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9장 배추밭 풍경에 월선내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월선내는 팔이 길었다. 삼지창은 오른손에 들고 부채, 방울은 왼손에 들고 두 팔을 쳐들고 군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은 그 위풍에 사람들은 한때 숨을 죽였다. 이때만은 누구나 월선내에게 승복하며 그의 위력을 믿었다. 근동이 많은 무격들 중에서 월선내는 참다운 주술사였으며 대부분이 큰 굿을 관장할 수 없는 선무당들 속에서 흔치 않은 숙무였었다. 자, 이렇게 월선내가 자신들이 사회에서 주는 그런 모멸감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하는 이 행동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였기 때문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윤씨 부인입니다. 기존에 윤씨 부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윤씨 부인은 구천이와 치수 사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천이를 추격하는 최치수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살았는데요. 최치수를 잃고 나서야 윤씨 부인이 자신이 치수에게 끝내 어미였어야 하는 그런 숙명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9장 발각에 보면요. 산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님 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달려오던 치수를 뿌리친 그때부터 그 윤씨 부인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최치수를 잃은 다음에야 그 순간에 거짓으로라도 아픔 위에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라도 치수에게는 어머니였어야 했던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이 너무 뒤늦은 때라도 그때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씨 부인은 끝내 최치수를 살해한 범인들을 찾아내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권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인물들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이 인물들이 펼쳐갈 3권 이후의 이야기도 궁금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읽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